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광복 후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광복 후에, 광복 전에 우리 광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광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어떤 조약들을 맺었었는지 좀 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조약이 있어요.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이 있는데 이거는 카이로 선언에서는 조선의 독립을 약속을 했어요. 우리 조선의 독립을 약속을 하는데 언제 독립을 시켜주냐? 적당한 시기에. 그리고 우리 조선이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면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이 대의전에 참전하는 거였어요. 소련의 대의전 참전이 약속을 받았고요. 포츠담 회담에서는 요 카이로 회담을,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독립 광복을 위해서 또는 일본의 항복을 위해서 연합군들이 이런 조약들을 계속 맺었고 결국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김구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워 하셨죠. 되게 유명하죠.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이제 광복이 됐어야 되는데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광복을 얻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광복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세력에게 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거를 걱정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딱 맞았죠. 그래서 우리는 6.25라는 전쟁에 휩쓸리게도 되기도 했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아무튼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제대로 된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부 수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 전 강의에서 여운형 선생님이 조선 독립동맹을 조선 건국동맹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서 계속 헷갈리는데 조선 건국동맹을 만드셨고 광복이 되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주로 이제 주도가 돼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우리를 지배했던 총독부 있죠. 일본 총독부로부터 총독부와 행정을 어떻게 이제 받을 것인지 교섭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당시에 있던 일본인들 안전하게 뭐 본국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걸 좀 약속을 하면서 행정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요. 이거 왜 만드냐면 당시 이제 미군이 우리로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군으로부터 우리 정부 있어 라고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 인정받기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이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고요. 한국민주당이 있어요. 한국민주당은 우익 세력이 만든 그 당이에요. 그래서 송진우라든지 또 김성수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우파 쪽에 가깝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이게 나중에는 약간 이승만을
위한 그런 협의회 이런 게 돼버려가지고 좀 제대로 추진력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독립당이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되죠. 왜 이 당이 빠지면 안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본 당이에요? 한국 독립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죠. 사실 우리는 정부가 나름 있었어요. 임시정부이지만. 그래서 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꾸려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선건국준비회가 떡하니 나와버리고 해가지고 좀 세력이 이때 막 많이 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임시정부 세력들이 그 정부 요인의 자격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중에 남북협상을 또 주도하는 당이기도 해요. 우리 남쪽만 그걸 투표 선거를 하게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남북협상을 주도했던 당이 한국독립당이고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님 계시죠? 김구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공산당이 있고요. 이 공산당이 지금은 북한의 그 당이니까 우린 당연히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니까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 이제 정부 수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한 세력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대표적으로 박헌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은 남쪽에 이제 노동당을 만들어요. 그게 남로당이거든요. 이 남로당 세력을 남쪽에 퍼뜨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거죠. 아무튼 조선공산당까지 대표적으로 이런 세력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 사실 이 단체들보다 더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사 공부하면 이 근대 쪽, 현대 쪽으로 오면 너무 왜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담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정부 수립 준비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정부 수립에 들어가야겠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부가 수립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부 수립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을 합니다. 38도선을 두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그거예요. 조선이 독립을 했는데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희들끼리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대신 이제 통치를 해주겠다. 이게 명분은 명분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식민지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그렇죠. 거시기 하죠.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조선의 이제 독립을 두고 정부 수립을 두고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탁 통치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4개 국가에 의해서 조선을 대신 이제 조선에서 정부를 잘 수립할 수 있을 때까지 대신 이제 통치를 한다라는 안이 나왔는데 좀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또 다른 식민 통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잘 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를 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부 수립할 때까지는 도와주겠다예요. 정말 좋은 의도라고는 하더라고요. 진짜로 시행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때 신탁 통치가 시행이 되고 우리의 민주정부를 만들면 우리 민주정부를 잘 만들었으면 아마 6.25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이제 뭐 추측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신탁 통치를 논의를 하고 그 이제 임시 민주정부를 어떻게 수립을 할 거냐를 놓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막 신탁 통치 한다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뭘 결정하냐면
이 임시민주정부를 수립을 하는데 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두고서 이제 그걸로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협의 대상을 두고서 분열이 있던 건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은 안 된다.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만 넣자. 왜냐면 반대하는 사람 중에 우익 세력이 많아요. 우익 세력은 소련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만 넣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탁 세력도 넣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반탁 세력 중에 미국 지지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좁혀지지 못하고 결렬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끼리 좀 해서, 미국이 이거를 초반엔 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좀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좌우, 우리 계속 지금 노선이 갈라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통일을 해서 정부를 잘 수립을 해보자 라고 하는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서 이 좌하고 우가 서로 안건을 내요. 그래서 이걸 잘 조합을 해서 좌우 합작 7원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친일파의 재산 몰수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 개혁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신탁 통치 문제 얘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사실 이거 좀 좌하고 우의 그 갈등이 좀 있었어요. 토지 문제라든지 친일파 처리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지만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를 했고, 여기서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빨리 재개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일어났는데, 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차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결렬이 돼버려요. 결국.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우리끼리 못하겠다. 유엔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이 문제를 넘기자라고 해요.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기구인데, 여기에다가 맡기자라고 해서 유엔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뭘 결정하냐면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입니다. 그리고 유엔 감시 아래 하는 건데, 이걸 소련 측에서 반대를 해요. 싫어, 우리 쪽에는 오지 마 라고 하니까 결국에 남한만 하자, 가능한 지역만 하자. 근데 여기서 가능한 지역만이면 솔직히 어디예요? 딱 봐도 소련에서 반대했으니까 당연히 남한에서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김구 선생님이 안 된다, 3천만 동포들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게 절대 안 된다. 우리 남북으로 갈라져선 절대 안 된다. 진짜 남쪽만 투표를 하면 사실 남쪽 정부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원래 하나잖아요.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근데 반대로 이승만이 정읍에서, 그 전라도 정읍에서 발언을 합니다. 우리 가능한 곳에 우리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파로 또 나뉘게 되고, 김구 선생님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남북 협상을 주도를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한국 독립당이 주도가 되어서 한 거고요. 이제 북한에 김일성하고 그리고 김두봉이라고 하는 분하고 만나요. 그래서 사김회의라고도 해요. 우리 김규식 선생님, 김구 선생님, 그리고 그쪽에 김일성, 김두봉, 이렇게 4명이서 만나서 하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외국의 군대 즉시 철수하자, 그리고 남북 통일 정부,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또 하나가 단독선거 반대예요. 근데 당시에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긴 했지만 그때부터 이미 자기는 단독정부 수립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쪽도 자기들 나름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가 김일성이 딴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남북 협상이 진행이 됐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50 총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그때 3.1운동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 같은 게 막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경찰이 타고 있던 말에 조그마한 애기가 치여서 다치는 사건이 죽나 다치나 그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게 발단이 되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여기에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남로당 있죠. 남로당이 껴요. 남로당이 껴갖고 사건을 좀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50 총선거 반대 운동이 같이 어우러져서 빵 터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정말 아무 관계없는 민간인 분들이 많이 다치세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비인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모든 그 민간인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의 4.3 기념관에 가면 그 희생자의 명단이 있는데 영세도 있어요. 진짜 애기까지 다 죽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 제주 4.3 사건이 이게 정부에서 국민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입을 열면 안 됐어요. 이 얘기는 하면 안 됐다가 그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소설이 요걸 배경으로 한 사건이 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목소리를 내게 됐고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연자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 가족들도 다 해외도 못 나가고 공직에 진출도 못하고 공무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셨대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온 지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진압하고자 가까이 있던 여수와 순천에 있는 군인들을 파견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하면서 다 같이 들고 일어나요. 그게 여수 순천 10.19 사건이고 나중에 이 세력들이 빨치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달에 50 총선거는 그냥 제주도는 거의 참석을 안 했대요. 그래서 제주도는 거의 참석을 안 했지만 그래도 50 총선거가 시행이 됐고 유엔의 감시하에 시행이 됐고요.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라고 하는 그 유엔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죠. 선거가 이루어졌고요. 이 선거를 통해서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가 만들어져요. 이 재헌국회의 임기는 2년이었어요. 왜냐하면 딱 헌법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이기 때문에 임기는 2년이었고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의 모양을 잡아갈지를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는 3권 분립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은 당시에 지금은 직선제지만 당시에는 간선제였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초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당시에는 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좀 돌아가셨거나 사정이 좋지 않을 때 그걸 이을 수 있는 부통령으로 이시영 선생님이 당선이 되셨고 우리나라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드디어 공식 정부가 수립이 된 거죠. 유엔에서 인정한 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이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5형제신데 5형제 다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굉장히 부잣집이셨대요. 만석군 집안이었는데 그 돈에 다 독립운동 하는 데 쓰시고 되게 힘겹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시영 선생님 한 분 남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막내 동생이 이회영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집안인데 정말 대단하신 집안이죠. 그래서 되게 존경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이때 우리가 8월에 정부 수립했잖아요. 근데 북쪽에서는 9월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동안 쫙 준비를 해온 정부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정부가 생기게 되고 이 두 개의 정부가 부딪히게 되는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